네, 지금부터 대담신라 2026년 1회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부실장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 이야기, 대담신라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의 대표적인 대국민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는 발굴조사와 연구를 우리 연구소 직원이 직접 더 많은 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자 시작된 대담신라 2026년 주제는 신라를 넘어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이었던 항룡사에 대한 네 편의 이야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항룡사 발굴 50주년이어가지고 항룡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특별한 한 해입니다. 오늘 이야기거리는 찬란했던 항룡사의 흥망성쇠입니다. 차 한잔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오늘의 이야기꾼 최준식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월성발굴조사단에서 특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라 왕경에 대한 문헌, 문자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신라 진흥왕대 항룡사 창간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삼국시대 신라와 항룡사에 대한 문헌사 연구 분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울진 성류굴에서 확인된 명문조사를 통해 신라시대 문자 자료에 대한 심화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꾼 최준익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월성문헌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앉아서 대담이니까 제가 서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앉아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고대 문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대담신라의 첫 번째 회차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저는 너무 기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중간에 말이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렇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황룡사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강연을 한번 가봤는데 강사 소개가 돼야 이런 신뢰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 황룡사와는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황룡사에 승적을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승려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황룡사 창건으로 썼고 그리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도 황룡사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황룡사라는 사찰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약간 저희 띠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검은 닭의 해다 이래가지고 그건 오골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저는 그 전까지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은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88년생 용띠인데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검은용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흑룡이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야 너는 흑룡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 황룡이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황룡사를 연구하는 것은 나에게 운명과도 같은 것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 피 안에도 진흥왕 때 나왔던 황룡의 피가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제가 이렇게 전생 체험을 하다가 그때 이렇게 왜 나타났는지를 알게 된다면 네, 그때도 제가 대담을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룡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차에서 사실 찬란했던 황룡사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은 좀 크고 거대한 제목이긴 합니다. 제가 혼자 감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큰 주제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 보니 PPT도 잘 안 만들어지고 발표 준비도 잘 안 돼서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차에 나오는 내용이 더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많고 사실은 제가 하는 이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는 황룡사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학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자료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래서 황룡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료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담을 위한 가이드북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슬라이드가 4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문헌사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질병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PPT에 이미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글자고 뭐 사료고 이래가지고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사진을 최대한 있는 대로 찾아서 좀 집어넣고 이거를 사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한 3시간 그 친구를 데리고 좀 괴롭혔습니다. 이 그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종의 그냥 가이드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담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마이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황룡사에 대해서 먼저 저희 흔히 해시태그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최대의 사찰입니다. 신라 최대의 사찰. 이거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위상 면에서도 그렇고 신라에서는 가장 큰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황룡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호국의 중심 도량. 우리 호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국가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호국 불교로 해서 이 호국 불교라는 키워드가 제일 유명한 게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왜군과 싸울 때 이 호국 불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호국의 중심 도량이 바로 황룡사다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신라의 세 보물. 그러니까 여기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드리면 여기 신라의 3가지 보물 중에 2가지를 무려 황룡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찰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신변 잡기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 촬영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드론으로 촬영을 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황룡사가 규모가 엄청 크다는 점을 아실 수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목탑지, 금당지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이 사역이고 주변에 지금 발굴 조사를 해서 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 엄청 크다는 것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삼국사기의 경명왕 5년조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김유리 왕에게 고하기를 할 때 이 왕이 누구냐면 그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에게 이야기하기를 뭐 이렇게 김유리라는 게 신라의 신하인데 신라의 신하가 고려를 갔다 와서 고려의 왕이었던 당시 태조 왕건이 본인에게 했던 말을 신라 왕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듣건대 신라에는 세 보물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육존상, 다른 하나는 구층탑, 그리고 마지막 이게 성대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벨트를 성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평왕대 받았다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상과 탑은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이 허리띠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가? 라고 했는데 이 김유리라는 신하가 대답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평왕대의 천사억대를 하늘에서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명왕대 되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제가 이 PPT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좀 잘랐지만 뒷부분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왕이 듣고 야 그럼 도대체 옥대가 어딨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몰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황룡사에서
가서 나이가 90세가 되는 승려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사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없어서 몸을 다시 목욕 재개하고 다시 들어가니까 이 허리띠가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 경명왕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라의 삼보라는 것을 고려가 언급을 하는 거죠. 고려의 왕이. 네, 이때 신라 삼보를 알 수 있는데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다음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번 대담이 잘 보이시죠? 사료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똑같이 신라의 삼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삼국유사의 황룡사 구층탑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고려왕이 장차 신라를 치려고 모의하며 말하기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왕건이 그걸 듣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모의를 그만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주나라에는 구정, 그 저희가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9개의 다리가 달린 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천자만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천자만 들고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있어서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게 있는데 똑같다. 이 세 개의 보물이라는 것은 신라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국유사는 이련이 직접 이 주변을 다 답사를 다니고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경명왕대의 기사는 삼국사기에 나왔었죠.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의 김부식이 편찬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그 관련된 기록들을 가지고 편찬을 하는데 고려 후기에 이련이 쓴 기록에는 이게 조금 더 뻥튀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엔 삼보가 있다던데 하는데 고려 후기가 되니까 이 삼보가 신라를 지켜준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고려 전기부터 내려오던 이 신라 삼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기 경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삼보라는 게 단순히 세 가지 보물이 아니라 신라를 지켜주는 세 가지 보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렇게 삼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황룡사는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가 그만큼 신라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라사찰 가운데서는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삼국사기, 그 다음 삼국유사에는 저희가 이게 편목이라고 하죠. 아까 황룡사 장육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편이 황룡사에 관한 편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그 사료들이 나올 텐데 가섭불 연좌석,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황룡사 가보시면은 중금당이라는 곳이 있고 그 뒤에 돌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련이 당시에는 가섭불의 연좌석이다, 가섭불이 있는 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거 하나, 그 다음 황룡사 장육 하나, 그리고 구층탑 하나, 이렇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이 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황룡사에 대해서 꽤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주로 수리와 관련된 기록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발표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남이나 그 뒤에 그걸 보강해서 다시 썼던 신증동국여지승남에도 황룡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동경잡기와 같은 지방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관리들이 나름 기록했던 그 편찬했던 책에도 있고 찰주문기라고 제가 오늘 아주 핫한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황룡사 9층 목탑의 아래에서 이 사리함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리함에 면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가 황룡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록보다 찰주본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문헌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걸 느끼는데 당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록은 다 고려 이후에, 심지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고려 때 편찬됐기 때문에 신라 당시의 어떤 생생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지 않는데, 근데 이 찰주본기는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9세기에 만들어서 그 9세기 때의 그런 생생함을 모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찰주본기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그래서 기록은 많은데 제가 밑에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황룡사에 대한 기록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가지고 황룡사를 복원해낼 정도의 기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몇 개씩 남아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리를 해서 이걸 쓰는 거지, 저희가 막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처럼 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황룡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황룡사 그 기록이 많아서 연구하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제가 왕왕하는 이야기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황룡사는 단편적인 조각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문헌하는 사람들 제목은 정말 지루하게 잡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PPT를 만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흥망성쇠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흥망성쇠라는 표현을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제가 누가 저한테 도대체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문헌사 공부를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를 해야겠죠. 나름 박사까지 하고 있으면은 그때 제가 꺼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흥망성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흥하고 망한 것, 그 다음에 융성하고 쇠퇴하는 것. 사실 이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황룡사라는 절이 영원불멸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흥망성쇠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그냥 심심하게 뭐 황룡사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답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흥망성쇠라는 다른 용어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네 개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 황룡사의 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황룡사가 언제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러니까 소실됐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성쇠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많이 없으니까 그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그 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을 강의하는 것. 그런 활동이 황룡사에서 많이 일어났고 법회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는 연등회가 실제로 신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 아니면 혹은 거기에 발언하는 발언자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집어넣어서 융성했을 때 이런 활동들이 대충 있었을 것 같다 정도로 추정을 했고 마지막 쇠. 그러니까 황룡사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피뢰침이 있죠. 제일 높은 곳에 있으면 번개를 제일 먼저 맞는 그 황룡사가 아마 신라 원경 내에서 가장 높은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불타고 벼락 맞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융성이라는 건 사실 흥망이랑 좀 다르죠. 흥망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면 융성은 막 이렇게 물결 타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흥망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성쇠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금방 끝내고 그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고 또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 중간에 놓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은 그때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유롭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게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대부분 뭐 저희 영상팀과 제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 사실 황룡사를 실제로 제가 복원하거나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예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창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기록이 사실 이 기록은 신라분기에도 나와 있고 삼국유사의 가섭불 연자서 황룡사 장육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출처는 조금씩 다르고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는 그 제일 중심이 되는 기록을 가지고 삼국사기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월성의 동쪽에 신궁을 짓게 하였는데 네 그렇죠. 저의 조상이 여기 나옵니다. 황룡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이 사찰로 고쳐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553년 진흥왕 14년에 황룡사가 창건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황룡사 장육조는 이련이 불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주로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월성의 동쪽이 아니라 용궁의 남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는지.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용궁의 남쪽이 황룡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궁의 북쪽이 분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에 용궁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신궁이라고 했을 때 누구의 궁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 태자를 위한 궁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황룡사 장육조에 보시면 자궁이라는 표현이 보여요. 근데 이 자궁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가 사는 곳을 자궁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줏빛 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황제를 이야기할 때 황제를 대표하는 색상이 자주색입니다. 혹은 자금색인데, 그래서 여기서 자궁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신궁은 진흥왕 본인이 살려고 지으려고 했던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 황룡은 대체로 누를 황자를 쓰는 황룡인데 아시겠지만 이 황자가 중앙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황룡이 출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제가 미리 이렇게 이 팁을 드리는데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황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찰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삼국유사 황룡사 장육조를 보면은 여기는 누를 황자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를 보면 대체로 이 임금 황자를 쓰는 황룡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려사를 보면은 임금 황자를 쓰는 황룡과 지금 누를 황자를 쓰는 황룡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 되면은 그냥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거다. 누군가는 왜 그래도 감히 우리 임금이 있는데 황자를 쓰면 되겠느냐 싶어서 누를 황자를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공교롭게도 좀 황룡사 장육 관련된 내용들이나 불교 관련된 이런 사서나 여러 곳에서 누를 황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누를 황자를 쓰는 황룡을 썼고 일연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황룡사 장육조에서는 저렇게 썼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질이 조금 고화질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것도 찍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가 월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궁과 월지가 있고 지금 여기 황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왔듯이 월성의 동편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어딘가에서 저희 조상이 출연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진흥왕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여기에 이제 황룡사를 지었다라는 것이 그 황룡사 창건설화의 이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서 조금의 표현 차이만 존재한다. 그럼 과연 저희가 아마 나중에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삼국사기에 나온 대로 정말 553년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는 그 특징이 뭐냐면 보통 결과만 기록하거나 시작하는 시점만 기록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통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봤을 때 진흥왕 14년에 창건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진흥왕 27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룡사의 공사를 마쳤다. 아까 분명히 황룡사라 이름하였다라고 했는데 불사로 짓고,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569년 위에는 566년인데 569년에 담장을 두르고 17년 만에 바야흐로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레이저 포인트를 안 쓰.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쓰던 거라서. 네,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담장을 두르고 17년 만에 바야흐로 완공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낸 결론은 아마 556년에 공사가 완공되는 단계가 있었을 거고 569년에 완공되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일연이 봤을 때는 담장을 두르는 것까지 해서 완공이라고 본 거고, 그 삼국사기의 김부식은 그 당시에 본인이 인용했던 기록을 가지고 와서 566년에 딱 이렇게 만들었구나. 556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연도를 틀렸네요. 56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개가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 완공의 시점을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사찰이 완성이 됐으면 당연히 불상도 있을 거고 탑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까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574년에 장육상을 만듭니다. 참 이상한 그런 형태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찰이 분명히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기록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장육상을 주조하여 완성하였는데 구리의 무게가 35,007근, 도금한 금의 무게가 1198푼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정리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도량령이라고 하죠. 그 무게를 재는 단위를 이렇게 보면은 한나라 때는 요 한 근이라는 게 한 2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그 3배, 600g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마 600g으로 쓰고 있을 텐데, 근데 송대 이후에 이게 600g이 확정이 돼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송나라 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당나라 때 기록 말고 그 전의 기록이니까, 당나라가 있기 전의 이야기니까 한나라 때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게 척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소값으로 잡았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무게가 뭐 이렇게 8톤 뭐 아니면 혹은 10톤, 엄청나게 무겁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그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구리가 들어갔고 거기에 금을, 또 도금을 그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장육상이 좀 크구나. 또 조금 더 상세한 표현으로, 사료가 많은데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진흥왕의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아유광을 만듭니다. 그 장육상이란 걸 만들어요. 장육상을 만드는데 이때 기록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은 분명히 1장 6척 길이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이즈를 재보니까 1장 8척이 돼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막 그런 내용들이 중국 측 기록에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유광이라는 호불 군주가 있습니다. 아쇼카 왕이라고 저희가 더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쇼카 왕이 실패를 했어요. 이걸 만들다가. 자기가 만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신하가 누가 그러면 누가 인연 있는 사람이 이거 만들겠죠 하면서 배에 실어서 이걸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신라에 딱 와서 진흥왕이 이걸 가지고 한 번에 성공을 한 거죠. 장육상 조성을. 그러니까 이런 설화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설화인데,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제가 창건에 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미 백제성왕도 장육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백제성왕은 장육상을 만들어서 일본에 선물해줘요. 근데 진흥왕이 마치 자기가 제일 처음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자, 제가 드디어 AI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천성 성도에서 출토된 양나라 때 조성된 아유광상입니다. 그 아까 제가 아쇼카 왕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쇼카 왕을 중국에서는 불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불상이 이 아유광상인데, 그 아유광상을 제가 가지고 AI를 괴롭혀서 한번 재봤습니다. 저희가 뭐 척이라고 하죠. 그 높이에 대한 단위도 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온 사실은 고구려의 자를 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우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고구려 자 같은 경우는 1척에 35.6cm 정도입니다. 좀 크죠. 이게 당나라 척이 29.6cm인데 35.6cm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35.6cm에 1장 6척이니까 총 16척 곱해서 보니까 높이가 한 569cm 정도 됩니다. 제 키가 178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크죠. 이게 아마 크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컸을 겁니다. 혹시 논산에 관촉사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거기 보면 은진미륵 보살이 있는데 크기가 엄청 크죠. 저도 그 앞에 가면은 괜히 이렇게 마음이 경건해지고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이 5m짜리 불상도 꽤 크다는 거죠. 적어도 이 최대 높이가 한 5m, 5.6m 정도 되는 불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창건이 되었고 장육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사찰에 지금 아까 사찰 담장 둘렀고, 또 지금 아까 불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 탑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탑은 또 진흥왕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에 대한 기록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선덕여왕 14년조에 나옵니다. 14년조에 나오는데 역시 삼국사기는 무미건조하죠. 14년 3월 황룡사 탑을 창건하였는데 이거는 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일련의 삼국유사는 또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설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장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이 태화지라는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신인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신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황룡사 호법용은 나의 장자로 범왕의 명을 받아서 그 절에 가서 호위하고 있으니 귀국하면 황룡사 구층탑을 조성해라. 그러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여기 구한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구층탑조의 뒤에 가면은 이 안함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희 왕건 보면은 왜 도선이라는 승려 혹시 아시나요? 뭐 보이느냐 하면서 이렇게 약간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안함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함이라는 사람이 썼던 동도성립기라는 기록에 보면 이 구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또 해왔는데, 자, 1층, 9층까지 9개잖아요.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중국입니다. 그 다음 뭐 3층은 5월, 4층은 탕나, 아마 제주도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탕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탕나가 있고, 5층이 참 재미있는데 응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응류를 지금 뭐 논란이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백제로 봅니다. 백제가 중국 측 사서에는 백제 혹은 응륜 혹은 응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매응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응류를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말갈과 거란과 여진과 제일 끝에 예맥이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 예맥을 고구려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물론 이 안암의 동도 성립기란 건 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국가들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소설처럼 쓴 글이 아닐까. 어찌됐든 여기에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자장이 정관 17년 643년에 비국을 해서 탑을 건립하자라고 국왕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길죠. 여기 보시면은 백제의 장인이었던 아비지를 데리고 옵니다. 아비지를 데리고 와서 이 이간 용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의 아버지입니다. 용춘이 이때 이찬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관직이고 이 용춘이 주관해서 소장 200명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이 중간에 중약이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아비지가 막 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탑을 지어봤자 백제에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탑을 안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둥을 팍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찌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서 아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탑을 완성하였는데 찰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마 이련이 찰주기를 저희가 막 이렇게 글에 새기잖아요. 새기면은 그 관련된 모본이라고 하죠. 저희가 일반적인 텍스트본이 존재를 할 텐데 그게 남아 있었고 이련이 그거를 뺏겨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찰주기에 보면은 철반 이상의 높이가 42척이고 그 이하는 183척이다. 그래서 총 225척입니다. 네, 뒤에 가면 제가 또 이것도 친절하게 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황룡사 찰주본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대장 백제 비, 저 사람이 아비지입니다. 비 등 소장 200인을 거느리고 탑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시면은 철반 위의 높이가 7보, 아래의 높이가 30보 해서 30보 3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보가 6척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결국 똑같습니다. 기록이랑. 그래서 아마 이련이 이걸 정리할 때 여기는 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본인은 척으로 바꿔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원래 있었던 원본이 그렇게 돼 있었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요거는 금성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유사의 그 기록을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막 그 구층탑을 만들어섰던 신라를 막 보호하고 뭐 주변 나라들을 뭐 아우르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장이 아까 643년에 돌아왔다고 했죠. 그때 보시면 사리 배가를 여기 들고 들어옵니다. 불살이라고 하죠. 그 보면은 다른 기록에 보면 부처의 두개골도 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처의 뼈들을 들고 들어와요. 뼈랑 이빨을. 저희 살이라고 했을 때 동그란 공처럼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부처의 유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사리를 들고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막 이렇게 황룡사와 통도사, 태화사 이 세 군데 안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645년에는 이 사리를 안치할 만한 탑이 필요하긴 한 거죠. 이거는 사실 좀 현실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있었을 거고 제가 정말 한 2시간 싸웠습니다. 계속 이상한 탑을 만들어줘가지고 싸웠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뭐 그냥 상상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황룡사 군축탑이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물론 저기 지금 보문단지에 가면은 그 경주타워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고려 시대에 보면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극기라는 시인이 썼던 기록이 있는데 본인은 올라가 본 것 같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 지금 보시면은 동도의 집들이 벌집과 개미집처럼 조그맣다라는 기록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동의의 관리인데 이 양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북이 말고 동의입니다. 한 6세기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낙양가람기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근데 이 낙양가람기라는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영영사라는 사찰이 나옵니다. 영영사가 북위에서는 엄청 큰 사찰이거든요.
황실 사찰인데 이 영영사에도 9층 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황룡사 9층 탑보다 더 큰데 이 9층 탑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걸 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 사료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영사 탑을 양현지가 묘사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탑은 4면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의 탑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3개의 문과 6개의 창문이 있다. 그리고 문은 모두 붉은 오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칠로 전부 다 탑을 꾸몄고 그 다음에 문짝은 모두 황금의 못을 박았는데 이 못만 해도 5,400개 엄청나게 많은 못이 여기에 사용이 됐죠. 황금 못이.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람이 부는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탑이 있으면 탑 내 모서리에 이 풍탑 같은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금으로 만든 그 탑이 막 울리는 겁니다. 땡그랑 거리면서. 그래서 10여리까지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리까지. 엄청난 거리까지 들리죠. 지금은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시끄럽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얼마나 순수하냐면 이 소리들이 다 그냥 그 불교와 관련된 그 본인들의 신앙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 보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 효명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영태우가 이 영영사를 만들라고 해서 짓는데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둘이 9층까지 올라가서 봅니다. 올라가서 보는데 궁중이 손바닥 안에 들어온 듯이 보이고 서울 전체가 마치 남의 집안 들여다보듯이 보인다. 제가 이 뒤에 중략을 썼는데 뒤에 내용이 뭐냐면 저희 그거랑 똑같습니다. 북악산 올라가서 그 나중에 막 태종이 막 여기는 궁궐이 다 보이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 올라가서 보니까 당시 북위의 궁궐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올라가게 했다라는 게 이 잠깐 사이에 기록에 나옵니다. 황룡사 9층 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양현지라는 사람도 본인이 올라가 봅니다. 근데 왜 올라가냐면 원래 북위 때 이 탑을 만들었는데 이러고 나서 북위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천도를 합니다. 낙양이 그때 잿더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리하는 사찰이라서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과 비가 아래에 있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탑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참 재밌는데 위에 바람이 너무 불고 해가지고 아까 금찰이라고 했죠. 탑 위에 있는 그 부분이 툭 떨어졌는데 이게 땅에 파고든 깊이가 거의 한 길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었을 정도로 그 탑의 높이가 높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흥이 끝나고 합니다. 제일 길어요. 사실 황룡사 관련해서 창건을 왜 하느냐, 창건 관련된 연구를 왜 하느냐면 할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창건에 관해서 하는데 사실 진흥왕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역이 조성이 됩니다. 566년 혹은 569년에 그리고 장육상이 만들어지죠. 574년에 그리고 제가 아까 기록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진평왕 5년에 금당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당이 본존부를 안치한 곳이거든요. 참 특이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뭘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서 선동명 14년에 9층 목탑을 완공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황룡사 창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그 중국에 보면은 저희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까 영영사 같은 경우는 탑이 완성되고 나서 그 영영사가 완성되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남조 양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찰을 먼저 짓고 그 뒤에 불상을 조성하고 금당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달라서 뭘 짓느냐, 내가 완공의 시점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성의 기사의 연도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황룡사 창건이라는 거는 진흥왕 14년부터 지금 선덕여왕 14년 9층 목탑이 완공될 때까지 전체가 계속해서 사찰이 조용되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선덕여왕대쯤 되면 황룡사라는 사찰이 금당과 불상과 탑을 완전히 갖춘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찰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선덕여왕쯤 돼서 그 우리가 신라 불국토 아까 제가 그 호국 이야기를 드렸는데 호국과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신라가 이 땅이
원래 불국토였다. 그러니까 구처의 땅이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실은 선덕여왕 때부터입니다. 이 9층 탑이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감히 단순히 황룡사만 창건이 된 게 아니라 황룡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혹은 황룡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바로 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덕여왕 때부터 시작해서 불국토의 중심으로 역할을 했던 게 황룡사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망했습니다. 망함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이 황룡사는 결국 고려고종 19년, 고려고종 25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1238년이고 몽골이 침입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몽골 침입 시기인데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고려 시대 때 언제 경주에 쳐들어왔는가에 대해서도 기록을 조금씩 찾을 수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고려 고종 19년쯤에 본격적으로 몽골이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이 대구에 우리가 아는 고려대장경이 부인사에 있었던 고려대장경이 이때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이때 소실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에 이렇게 몽골이 경주까지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우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서 저항을 하고 있었던 시기니까 몽골은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거점 지역들을 불태우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유목민의 전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거대한 모뉴먼트나 국왕을 죽이거나 불태움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무서움, 두려움 같은 걸 주는 건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황룡사 구축탑도 불태웠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룡사가 소실됐는데 사실 흑륜사랑 분황사도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흑륜사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국사가 썼던 호산집이라는 고려시대 승려가 썼던 문집에 보면은 약간 흑륜사 종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아마 그래서 흑륜사도 불탔을 가능성이 크고 분황사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불탔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황룡사만 태우고 가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제가 지도로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그런 거점들입니다. 불이 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록이 고려사에도 남아있고 상공유사에도 남아있는데 상공유사가 조금 더 잔인하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려사에는 동경에 이르러 황룡사 탑을 불태워버렸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공유사에 보면은 9층 탑조에 고려고종 25년에 몽골의 병화로 위에는 탑만 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탑과 장육상과 그 건물까지 다 탔다라고 돼 있어요. 남아있는 게 없고 그 밑에 사실 이련은 이 즈음해 가지고 아마 불타기 전에도 경주를 한번 와서 황룡사를 봤던 것 같고 불타고 나서도 와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병화 이래로 큰 상과 보살상 두 개는 모두 없어졌다. 장육상과 그 옆에 협시하는 불상은 없어졌고 작은 석가상만 하나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거의 다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더 있는데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모두 불타버리고 돌도 역시 흙에 파묻혀서 겨우 땅과 같이 편편해졌다. 네, 이것도 제가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이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걸 찾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고 나서 저렇게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것만 남아있었던 거죠. 참 재미있는 건 저 가섭불 연자석은 황룡사가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근데 화재가 나면은 돌도 그 고열을 견딜 수가 없겠죠. 이게 몇 차례 쪼개지다 봅니다. 지금도 아마 실제로 가서 보시면 금들이 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걸 철정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보려면 어느 정도 좀 위에 장력상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몽골의 병난 이후로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불탔는지. 근데 이걸 또 상상하게 해줄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영령사탑입니다. 이 탑이 불타서 없어지는데 그 기록이 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아까 몽골이 겨울에 들어와서 탑을 태웠다고 했는데 이 영령사 탑도 겨울에 불탑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황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야 저게 탄다 어떡하지?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불은 처음 이른 아침에 이 중국이 참 기록을 이땐 잘 남겼죠. 8층에서 불이 납니다. 아침에 8층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당시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어두웠고 막 쌀랑능빨이 막 휘날리고 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몇 달씩 탔을 겁니다. 황룡사 탑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백성들이 이게 불이 타는 게 엄청 크잖아요. 이걸 다 나와가지고 아 저거 어떡하냐 이렇게 발 동동 구르는 모습도 여기 보이고 비구셋 그 비구도 여기서 불 끄다가 3명이나 죽었습니다. 아 되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불길이 석 달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9층 탑이 불타면 그 정도로 불이 오래 붙는 거고요. 그리고 불이 땅에 묻혔던 기둥까지 파고들어서 1년이 되도록 이게 불이 진화가 되고 나서도 1년 동안 바닥에서 계속 연기가 올라갔답니다. 그게 저희가 황룡사 9층 탑이 어떻게 탔을까? 탔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저희가 실제로 그걸 지어서 태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근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아, 이 정도 규모의 탑이 타면은 이런 식으로 타는구나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망에 대해서 요거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저희가 좀 쉬고 하겠습니다. 9층 목탑의 소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탑도 있고 장육상도 탔고 건물도 탔는데 왜 탑만 탔다고 고려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 이 황룡사 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용, 엄청 큰 그 규모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상징성 때문일 겁니다. 고려 시대 사람들도 역시 이 황룡사 9층 탑은 신라 삼보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딴 건 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불탑이 탄 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 기록을 여기 남겼을 거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9층 탑이 타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황룡사 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실제로 그 이후에 재건이 됐을까? 안 됐을 겁니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 태종 7년에 그 의정부에서 건의를 합니다. 지금 막 사찰들 고려 때는 자복사라고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에서 이렇게 막 기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자복사가 있었는데 조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폐사를 다 시켜버리면서 절이 없어진 거죠. 절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담당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난 사찰들 당연히 남아있는 사찰들 중에서 선택을 했을 건데 이름난 사찰로 대신하게 했는데 경주에서는 사천왕사가 나옵니다. 황룡사가 남아있었다면 당연히 황룡사가 됐겠죠. 규모 면에서는. 근데 여기서 사천왕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 조선 태종 때는 아예 완전히 폐사돼서 흔적도 없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룡사는 아까 창건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너무 허무하게 불이 나서 끝이 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황룡사의 창건과 끝입니다. 흥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저희 그 지금이 18분이니까 28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다 들어오셨나요? 저희 이제 남은 시간 그 조금 더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그 저도 부탁을 받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저희 그 설문지를 아마 들어올 때 이렇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나가실 때 한번 설문지를 받아서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음 대담이나 그 다음 대담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가실 때 한번 다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황룡사 관련된 내용은 한 3일은 좀 그렇고 너무 오버고 한 이틀 정도를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 중에 앞부분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저도 말이 빠르고 시간도 이렇게 벌써 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 그 학부 후배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황룡사가 한 4시간, 5시간씩 설명을 하니까. 근데 또 그만큼 황룡사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마 이 성체 부분은 앞에 비해서 설명이 좀 작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빨리 넘어가고 그 발표자에게 제일 좋은 발표는 일단 질문 시간까지 발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질문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그건 발표자의 입장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성세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융성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황룡사를 보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도대체 황룡사의 주지는 누굴까?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황룡사 장육조에 선덕여왕 때 절의 첫 주지는 환희사다. 그 제2주지는 뭐 자장국통이고 그 다음은 국통해운이고 뭐 상률사다 해서 선덕여왕 때까지 있었던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아마 이 첫 주지라는 환희사는 잘 모르겠는데 제2주지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근데 진골 출신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아마 황룡사는 대체로 이 진골 출신들이 계속 국통을 받았을 거고, 당시에는 뭐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진골 출신들이 뭐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승려가 돼가지고 뭐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하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마 승려가 되는 거는 대체로 진골 출신들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저희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록이 하나 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속고승전이라고 당나라 때 그 중국에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뭐 승려에 대한 내용, 불교 경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승려가 한 명 나옵니다. 원효가 나옵니다. 원효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뭐 당신라국 해가지고 뒤에 쭉쭉 나오는데 황룡사 승원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 기록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황룡사와 그렇게 막 연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국 쪽 기록에 정리가 될 때는 황룡사 승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좀 흥미로운 점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원효가 그런 승적을 빌렸을지 아니면 대체로 다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황룡사 소속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황룡사 출신의 승려들, 그 안에 승려가 누가 있었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국통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 뭐 뒤에는 사실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 국통이 뭐냐면 우리가 승통 혹은 국통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불교 교단을 통제하는 교단의 최고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국사왕사제도라는 게 있어서 뭐 국사왕사가 되는데 이때는 이 국통이라는 사람이 전체 승관을 통제합니다. 승려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진흥왕 때 창건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록에 초대 국통이 나옵니다. 해량이라는 승려인데 그 해량이라는 승려가 나와서 진흥왕이 그 사람이 원래 고구려 출신의 승려인데 내려오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그 승통, 국통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그때부터 국통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 국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승단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결국 승단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승려가 황룡사에 있었습니다. 그럼 황룡사는 엄청 중요하겠죠. 우리 지금 뭐 법보사찰, 승보사찰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원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승단을 통제하는 이 사찰이 황룡사였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일단 기록에 나와 있고, 자 그럼 황룡사에서 그럼 어떤 법회나 강경이 있었을까? 지금 보시면 원광도 지금으로 치면 아주 스타 강사죠. 그 수나라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입니다. 근데 자 이 진평왕대 기록인데 수나라의 사신이었던 왕세이라는 사람이 이 신라에 옵니다. 그리고 황룡사에 이르자 백고자회라는 게 그냥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거거든요. 승려들을 모셔다 놓고. 근데 법회를 개최하고 원광 등의 법사를 맞이하여 불경을 강설하게 하였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여기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가 뭐 큰별 선생님이신가요? 최태성이시죠. 그러면 자 국빈이 왔어요. 뭐 국빈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거나 국무총리가 오면 그 국무총리를 청와대에 불러다가 이 최태성 선생님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런 불교라는 게 엄청난 트렌드였고 새로운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면서 그 중국에도 이름이 알려진 이런 승려들을 초빙해 와서 이 사람들에게 그 경전을 강론하게 하는 겁니다. 강의하게. 그래서 이런 기록이 여기 보이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선덕여왕 때인데 선덕여왕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여기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도 효과가 없으니 황룡사에서 역시 백고자회를 열어서 승려들 막 모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나서 여기 경전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인왕경이라는 경전을 여기서 강론하게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에서는 인왕경이라는 경전도 강경을 했구나. 근데 이 인왕경이 뭐냐면 불법을 통해서 국가의 평안과 안녕을 유지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국가가 평안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경전을 여기서 강론케 했다. 그래서 실제로 나았다면 마음의 병이겠죠, 사실 네. 육체의 병이었을 때 이걸 읽고 막 낫진 않았을 거니까 아마 그랬을 텐데 여기서 인왕경을 강론하게 하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왜 호국불교랑 신라불국토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왕경은 우리가 호국상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인왕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황룡사도 이때쯤 되면 호국 사찰이고 이 시기 신라는 호국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의 트렌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아까 제가 자장을 국통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승단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 출가하라는 게 아니라 자, 올해는 50명만 출가하세요. 올해는 30명만 출가하세요. 그거를 하는데 그 승려가 되는 것을 여기서 허락하였다라는 것. 조선시대로 치면은 과거 시험이 상시가 있고 비상시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백고자회를 합니다. 헌광왕 때 신라 말인데 불경을 강론하고 왕이 친히 행차하여 들었다. 이런 강경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직접 왕도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징적이고 아마 황룡사 가보시면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강당 앞에 있는 너른 뜰이나 이런 데 승려들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강경을 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나중에 복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문항대 앞에 사료는 긴데 뒤에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15일에 황룡사에 행차하여 드디어 연등을 보고 백관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중국 측 기록에는 연등회라는 표현이 잘 안 보입니다. 간등이라고 하거든요. 볼간자를 써가지고 간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연등을 보았다. 지금 한자에 간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신라 때도 연등회라는 것이 있었구나. 실제로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연등회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등을 보는 행위들이 있고 이 연등회 같은 경우는 고려사에 아주 이렇게 장황하게 행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엄청 화려합니다. 연등회가. 하여튼 이런 연등회에 대한 기록도 확인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백고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선승.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국사책에 나오는 선종의 승려들이 나옵니다. 선승 300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대왕이 친히 향을 피우고 불궁을 드렸다. 이게 누구냐? 경혜왕입니다. 우리 신라의 마지막 바로 앞이죠. 경혜왕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걸 행향이라고 하거든요. 향을 피우는 행위를 행향이라고 하는데 신라왕이 직접 황룡사에 가서 이런 행향 행위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설명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리면 참 재밌는 기록인데 이련이 봤을 때는 이게 백고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설한 그러니까 백고자회에서 선종의 이런 가르침을 논설한 첫 번째다 라는 식으로 이련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참 재밌는데 우리가 선종을 국사책에서 보면은 막 신라 말쯤에 엄청 흥기한 거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강의는 경혜왕 때 처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밌는 기록이다. 물론 삼국유사 자체가 약간 믿거나 말거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경과 법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룡사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많이 받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왕실 사찰이라서 왕실에서 돈을 많이 받았겠죠. 시주도 많이 받고. 근데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원, 시주를 받아서 하는 행위가 이 종입니다. 이 종은 아니고요. 이 종인데 실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실물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경덕왕대, 그러니까 754년에 황룡사의 종을 주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종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종을 주조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길이가 1장 3촌이고 두께가 9촌이요 무게는 49만 근이다. 이게 제가 하면서 잘못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효정 이왕과 산모 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둘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붙였는데 장인은 뭐 이상택 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주가 누구냐? 효정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에 검색이 됩니다. 이 사람 엄청 당시에는 권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던 이 효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부에서는 신라에서 가끔씩 보면 왕자랑 그 방패간자처럼 생긴 두 개를 좀 헷갈려요. 헷갈려 안 된 이간이 이찬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효정 이간과 산모 부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산모 부인은 기록에 나옵니다. 바로 경덕왕의 전처입니다. 이게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처인 산모 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후처를 드리는 거죠. 경덕왕이.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전처가 여기에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황룡사의 종을 만들 때 엄청 높은 신분의 사람이 여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인데 이게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근데 크기상으로 기록상으로는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게로 치면 거의 4배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약 12만 근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49만 근이죠.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1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장 3촌입니다. 황룡사장이 종이 엄청 컸다는 건데 문제는 뭐 혹자는 몽골의 침입 때 몽골이 가져가려다가 놓쳐서 그걸 그냥 물에 빠뜨리고 갔다. 우리가 아는 곳입니다. 대종천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그 대종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찾게 되시면 저희 쪽으로 꼭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되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유명한 사찰이면 어딜 가나 이런 이야기가 꼭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법력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술, 도수를 잘 쓰느냐. 이게 일현이 삼국유사에 이 기록을 남겼는데 참 재밌습니다. 대연이라는 승려가 있어서 원래 이 승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우물에 물을 막 띄워가지고 그 지난 여름 대연법사가 금강경을 경을 읽으니까 막 우물에 물이 7장이나 솟아올랐다. 근데 법회라는 승려가 여기 화흥경을 강론하러 왔습니다. 너 이거 가능해? 라고 하니까 법회가 아유 그 정도는 쉽습니다. 제가 거기 표현으로 하면 동해를 기울여서 동학을 잠기게 하겠다. 실제로 이 보시면은 강론을 하는데 향로를 끌어놓고 고요히 있으니 잠깐 사이에 궁중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났다. 그 궁리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동쪽에 연못이 넘쳐서 내전 50칸이 가라앉았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숨은 뜻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법력 대결도 황룡사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드디어 쇠망입니다. 보시면 신라 때도 자 이거 정말 간단한데 벼락을 맞아요. 그 중성을 합니다. 또 벼락을 맞아요. 또 수리를 합니다. 이게 기록상의 황룡사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경문왕 8년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때도 계속됩니다. 보시면은 부층탑에 화재가 나고 벼락을 맞아서 수리를 하고 다시 화재를 하고 수리를 하고 이 기록이 고려 때에도 계속됩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선생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에 부임했던 관리에 대한 기록인데 그 관리에 대한 기록에 보면은 황룡사 구층탑과 좌우 금당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래서 다시 조성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꽤 많은 화재 지금도 보시면 보이시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수리해서 쓰다가 결국 마지막에 몽골의 침입 때 소실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쇠망과 관련해서 수리하는 기록 중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이 바로 찰주봉기입니다. 이게 원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도굴됐던 겁니다. 1964년에 도굴되었다가 66년에 도굴꾼을 체포하여서 도굴품을 압수하는데 거기에 사리 장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말씀으로만 드리다가 기사입니다. 마이크로 제가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찾았는데 보시면 신라 유물 다량 이렇게 도난 당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범인을 못 찾았다까지가 여기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초상권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진 기사가 장물합의를 잡았습니다. 이 황룡사 유물 일괄이랑 그 주변에 다른 유물도 있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김모 씨한테 이걸 팔았는데 15만 원에 팔았답니다. 물론 60년대 15만 원이면 지금이랑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15만 원에 팔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황룡사 초성 밑에서 이걸 가지고 갔다라고 돼 있어서 이 도굴단이 어떻게 잡혔냐면 원래 석가탑과도 같이 도굴을 했었는데 그거 잡으면서 같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물들도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정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찰주본기입니다. 보면은 기록이 다는 아니고 원래 문성왕 때에 탑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 짓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새로 짓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때는 완전히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폐구조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새로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많이 묻었습니다. 사리, 다라니로 돼 있는 경, 소석탑 뭐 이런 걸 다 묻었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막 해놓고 나서 872년에 일단 공사가 종료가 됩니다. 한번 이걸 다 집어넣고 나서 그러고 나서 11월에 경문왕이 와서 찰주를 이렇게 한번 싹 들어보니까 그 밑에서 사리가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에 사리 백매와 법사리 주종을 묻고 아까 보셨던 찰주본기를 기록해서 여기에 묻은 겁니다. 872년에. 그러니까 아마 공사가 탑을 새로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 주초석을 드러내가지고 거기를 한번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탑의 높이는 이게 참 중요한데 높이 22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225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기록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때 새로 만든 거죠. 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높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데 아마 이간 김위홍이라는 분은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진성여왕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각간 위홍이 여기서 이 탑을 만드는데 이 책임자로 여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도감전 뭐 이런 거는 다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관부들인데 여기에 아까 전국통이나 대통 등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황룡사 사람들도 실무자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이 불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인데 네, 자 기록이 많은데 제가 이 기록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에 송달수라는 사람이 쓴 남유일기라는 겁니다. 우리 황룡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답사로 보면은 느낌이 이게 사찰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에 확 드시나요? 안 드시죠? 조선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절 앞 전야 가운데 두 곳에 늘어선 주춧돌이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 절이 전에 분황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궁궐의 예터로 정남향이고 단정함에 주안을 두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황룡사를 궁궐로 이해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쇠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선시대 황룡사가 어떻게 남아있었을까라는 걸 할 때 제가 항상 이 기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면 이런 형태로 남아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송달수의 남유일기입니다. 제가 송달수 집안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써먹으실 수 있는 정보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혹시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마이크가 뒤쪽에 준비가 돼 있어서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황룡사와 전적적인 관련이 아닌데 지금 주위에 필사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필사지이기 때문에 이름은 지금 안 나가 있고요. 안 나요. 이게 마이크 필사지 아니면
아,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일단 제 거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차피 대담이니까. 네. 필사지는 언제쯤 세워진 절이었는지 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황룡사에 가기 전에 그 필사지에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항상 궁금했습니다. 아. 그 이후에 이제 뭐 작은 절들이 세워졌을 것 같거든요. 황룡사가 이제 없어지고 네. 예. 아. 혹시 네.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득이 저희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서서 조금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그 아마 저보다는 제 뒤에 발표에서 고고학 부분을 다루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서편 폐사지라는 부분이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고 아마 시기가 9세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늦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마 그 담당자가 다음번에 대담신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놓겠습니다. 근데 아마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황룡사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미탄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거기보다 시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주변이 구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황사도 있고 그 근처에 황복사도 있고 그다음 길 건너서 바로 보시면 전탑이 막 있거든요. 그 폐탑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그 주변에 꽤 많은 사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일단 하고 다음번에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은 황룡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늪지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 왜 하필 궁궐 같은 걸 짓다가 황룡사 절로 이렇게 변경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그 늪지, 우리 일반적으로는 일반 가정도 보면 늪 같은데 물하고는 좀 피해서 집을 짓거나 하는데 왜 그쪽을 택해가 했는지 그 말고 다른 지역도 넓은 곳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황룡사가 보면 553년부터 645년이면 그 92년 내지 93년 정도 걸려서 지었잖아요. 네. 이 사찰이 그 왕실 사찰이라 그랬으면 그 당시 같으면은 인원 동원 이것도 많이 해서 속도전을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연구소의 입장은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 진흥왕이 황룡사를 창건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황룡사가 창건될 당시에는 이 땅 빼고는 그러니까 땅을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범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위 뭐 용천이라고 해서 뭐 물이 솟아오르는 이런 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었고 그 와중에 황룡사가 있었던 그 땅 일대가 그 이렇게 저습지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할 때 왜 여기에 했을까? 그래서 혹자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황룡이란 게 아까 중앙을 의미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앙을 의미하는데 황룡사 가서 보시면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 북쪽에는 소금강산이 있고 이쪽에 선도산, 이쪽에 명월산이 있으니까 딱 그 중간이다. 그래서 그 땅에 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사실은 이제 그 땅이 그렇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땅이었고 그 땅에 진흥왕이 처음에 궁궐을 지으려고 하다가 아니야 나 궁궐 말고 사찰을 지을래 라고 해서 바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하나의 의견이 정론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일단 네,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적을 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게 보시면은 선덕여왕 때 아까 만들었다던 9층 탑은 실제로 공사 기간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막 황룡사를 만들고 장육상을 조성하면은 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찰을 당장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탑을 조성할 때는 따로 불사를 해가지고 1,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탑을 올리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완공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탑과 금당과 불상이 모두 있는 걸로 했을 때는 완공 시점이 그때인데 사실은 그때마다 구간이 조금씩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진흥왕대는 이만큼 짓고 그 다음에 진평왕대는 또 그만큼 짓고 선덕여왕대는 또 그만큼 짓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공사가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 표현이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걸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 사찰이었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고 공사는 하여튼 단락이 끊어집니다. 혹시 또 되셨나요 답변이? 네. 예. 설명 잘 들었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경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 별로 길지를 않아가지고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경주에서 지금 그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선전을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황룡사와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복원이 되고 나면 경주에는 또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또 유명한 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황룡사가 경주에 뭐 불국사보다 더 명물이 돼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던 리스트 중에 하나는 복원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황룡사는 모두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왜 복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복원을 하면 월정교보다 더 랜드마크가 될 텐데 왜 복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실 황룡사 9층탑을 만들면 좋긴 한데 제가 예전에 고고학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500년, 600년 뒤에 인류가 그 쓰레기장을 발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나오는 쓰레기가 보통 커피컵, 저희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요. 그 다음 컵라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500년 뒤에 후손들은 그 발굴한 자료만 보고 야, 이 500년 전 사람들은 커피랑 라면만 먹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복원이란 걸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수리를 했고 심지어는 고려 때까지 수리를 했는데 그럼 과연 어느 시기에 사찰로 복원을 할 것인가? 9층탑도 똑같이 신라 때 9층탑의 형태와 고려 때 9층탑의 형태와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데 이걸 어느 시기를 선정해서 복원을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은 수원 화성은 의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이 가능했는데 신라는 의궤가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복원을 할 것인가 가지고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되고 경주에 더 중요한 뭔가가 된다면 저도 당연히 좋겠죠. 저도 경주 시민이 된 지 6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 더 뿌듯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원이라는 부분은 그 저희가 향후에 황룡사 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아마 불국사와 황룡사의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다음 대담신라 때 그 주제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되셨나요? 네, 혹시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2년간의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를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생각하는 게 553년부터 645년 같은 경우는 신라가 격동의 시기라고 볼 될 것 같아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땅 따먹기 하는 왕이었으니까 그만큼 적을 더 많이 만들었을 거고 그 땅을 찾아온 만큼 뺏긴 나라 같은 경우도 차지하려 했었을 것 같고 그럼 전쟁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시기에.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서 인원이 차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쪽으로는 조금 더 인원이 관여한 인원이 좀 충당하기 좀 힘들어서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걸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마 실질적으로 기록상에는 아까 소장 200인이라고 돼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뭐 대패질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지금 신라의 여격이라고 하죠. 인원을 동원해서 공사를 할 때 그 여격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산성을 쌓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남산 신성비나 이런 비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뭐 몇 명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 뭐 경산에서 몇 명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구간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다는 게 금성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아마 어쩌면 선도교황 때도 그게 사실 남산 신성비가 진평왕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산 신성이 선도교황 때도 그런 비슷한 경우로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다만 참 신기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정확하진 않지만 선덕여왕 때도 한 2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경문왕 때도 참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2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원을 동원하는 그 밑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그 건탑을 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기록을 봤을 때는. 아니면 혹은 9층 탑은 지으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근데 대신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탑을 만들려면 그 목재들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재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란 게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왔지 정말 구체적인 인원이 나와 있다면은 이게 인원이 적어서 공사 기간이 늦어진 건지 뭐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늦어진 건지 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제가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혹시나 제가 나중에 다른 것들을 좀 찾아내서 밝힐 수 있게 된다면 제가 꼭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대답을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 목탑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혹시 그 목탑의 어떤 구체적인 용도 그 안에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계속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저희가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심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로 연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층층마다 잘려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영영사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불전으로서의 역할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 불탑으로서의 역할만 했었고 불전으로서의 역할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도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저희 왜 아마 화순의 쌍봉사를 가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탑이 불탑처럼 돼 있잖아요. 물론 탑은 좀 작지만 거기는 안에 불상을 안치해서 예불도 하고 그러니까 법주사 팔상전이나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불탑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주로 뒤에 있었던 금당이나 아니면 강당 쪽에서 어떤 행사들이나 행위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보다 좀 가볍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하나 우리 그 최준식 선생님이 그 황룡사가 결론적으로 이제 최준식 선생님께는 이제 결론적으로 운명이었다는 거는 말씀 들었습니다. 조상이 황룡이었다고. 근데 그 황룡사를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뭔지 뭐 졸업 논문 쓰실 때 꿈에서 황룡이라도 보셨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또 오늘 흥망성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주 전공이랄까 뭔가 좀 다른 연구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오늘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논문 발표회에 와서 듣는 질문들이 지금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황룡사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원래 사실 진흥왕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누가 봐도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진흥왕이 했던 것 중에 황룡사 창건이라는 게 전 단순히 어떤 그냥 사찰의 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았었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논문을 쓰는 내내 진흥왕이 제 꿈에 나타나길 바랬지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진흥왕릉 있는 데 가서 기도도 드렸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를 해결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 황룡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구심 역할을 했었고
그 항용사가 참 재밌는 게 항용사에 관련된 기록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항용사를 통해서 신라 정치사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용사를 주목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반야신경 이런 거 틀어놓으시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사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학문하는 풍토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막 새로운 이야기들만 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용사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정도의 사찰이면, 지금 저는 문헌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고고학, 건축사, 조경 모든 쪽에서 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저희 뭐 일종의 융합불교나 그런 원불교 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이걸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논문이 어떤 학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도 저는 제가 그 정도 역할을 해서 정리만 잘 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드리기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돼가니까 딱 혹시나 한 분 정도만 네. 저도 좀 가벼운 겁니다. 네. 포항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 있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고 한 가지는 제안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중에 첫째가 아까 찰주본기가 나왔는데 그 찰주본기가 그냥 듣는 언급으로는 그 그림 자료로 봤을 때 저게 책이지 싶은데 꼭 철로 된 무슨 부식물 같이 느껴져서 재료가 뭔가 찰주본기 재료 네.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도 얘기했는데 황용사 그뭐 복원은 언제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저희도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정확하게 모른다 이랬는데, 근데 황용사지 거기 가보면 네. 전시관에 가보면 모형 본이 아주 너무나 찬란하게 모형 축소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황용사가 다시 새로 이제 복원된다면 저 모습으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까 그게 시대별로 너무나 많이 복원되기 때문에 정본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답변을 듣고 5, 6년 전에 황용사를 다녀봐서 제가 시로 표현한 글이 있어서 혹시나 허락된다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조금 짧으니까 읽어봐 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일단 제가 두 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아까 찰주본기를 제가 급하게 설명하고 제가 또 문헌 전공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리장엄구가 있는데 그 사리장엄구를 보시면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네요. 보시면은 이게 사리장엄구 내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리가춤이라고 하는 그 4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쪽 면에서 이게 끓여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저희가 메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왜 사리장엄구가 있으면은 외벽면에는 불상 같은 걸 장식을 해가지고 장엄을 했고 그 안쪽에 관련된 기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책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식으로 새길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원본을 만들어 놓고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까 박거물이라는 사람이 찬 글을 썼고 그걸 새기는 게 요극일이라는 사람이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은 아마 이련이 그 뒤에 사중기나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쓴 거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전시관에 있는 적어도 그동안 치열하게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그 중에서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사이에서는 나름 정론처럼 돼 있는 안일 뿐이지 그게 완전 사실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거 있죠. 지금 월정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누구의 안에 따라서 황룡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 50년, 100년쯤 지났는데 정말 그런 걸 누가 의궤로 그려놓은 게 나왔다. 그럼 이걸 다시 해체해서 수리해서 다시 쓸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황룡사 전시관에 있는 그것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답변을 드리고 저희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 그래도 다들 괜찮으시면 저희 이 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걸 끝으로 오늘 대담신라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이크를 일단 넘기겠습니다. 저는 동료인데 이분은 덩단한 시인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가 아니고 시조입니다. 삼장육구 세수로 된 시조입니다. 한 5, 6년 전에 제가 황룡사가 참 그리워서 한나들을 가을에 빈터를 배회하다가 나중에 작품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황룡사지에 부는 바람. 수른대는 풀잎들은 아득히 귀가 멀어 등이 휜 감나무 숨고르며 듣는 오후 폐사지 어깨에 쓰다듬는 무채색 바람소리 잠들지 못한 시간 까마득한 기억들 찰주 본기 기면과 흰 웃음 피는 벌판은 바람이 문득 멈춰선 부처님 사는 나라 가깝고 먼 것은 마음의 일이라고 금당 앞에 날아온 빈터의 말씀 한입 제비꽃 젖은 눈시울에 낫달처럼 앉는다. 금당 앞에 날아온 말씀 한 잎이 뭐냐 하면은 가깝고 먼 것은 마음의 일이다. 라는 그였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때 그 돌 그 아래에 제비꽃이 있어서 마지막 연을 제비꽃 다쳐버렸어요. 제비꽃 젖은 눈시울에 그 말씀이 낫달처럼 앉는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는 엉망이었지만 마지막 이 시조가 아주 저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도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저희 오늘 1회차 대담신라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 긴 시간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2회차, 3회차, 4회차 남아 있으니까 그때도 오셔가지고 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